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 두 나라 간의 무기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에 밀착하게 된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 탓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 X 소유주는 어제 X 사용과 관련해 소에게 월 지불 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전면 유료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북한과 러시아 서로 무기를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네. 가까워지고 있는 건 느낌입니다. 네, 이제 주고받는다는 건 이제 무기를 주고받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주고받는 얘기인데요. 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실전용 무기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죠.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한 그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이제 회담하고 그런 자리에서 아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미국 그 미군 서열 1위죠. 합참의장이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무기는 소련제 152mm 포탄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부터 쓰인 북한의 주력 무기가 바로 소련제 152mm 포탄인데 이것이 이제 지원될 것 같다, 이렇게 합참의장이 분석을 했고요. 이걸 이제 지원받게 되면 러시아는 자주포나 전차에서 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런 그 북한의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는 평소에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죠.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에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도 좀 넘겨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다시아조약기구 나토 그 회의 참석자 노르웨이에 도착해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여기서 그 북한의 152mm 포탄이 러시아에 지원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가절하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빨리 제공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뭐 북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지원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차이를 만들지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얘기했고요. 북한과 러시아는 2차 대전 때부터 전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뭐 두 나라가 미러 관계라고 해도 놀랍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 합참의장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북한과 관련된 행보 관련해 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론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커지고 있어요. 미국 전문가들, 한반도 전문가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마크 밀리 그 미 합참의장 발언에 대해서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게 된 원인이 중요하다. 그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뭐 이 미러 관계라는 거야 다 알고 있지만 근래 들어서 다시 가까워진 것은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인 잘못에 있다. 그런 부분을 애써 감추고 뭐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잘못이 어떤 잘못인가요? 네. 그 조시 로긴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안보 분야 칼럼니스트가 네. 최근 칼럼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아주 혹평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일관했다. 물론 김정은 그 위원장이 독재자지만 미국 입장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 좀 컨택을 하면서 뭐 컨트롤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근데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개입 정책만을 계속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 철저한 무개입 정책이 결국 그 대북 정책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가 지난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도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네.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시 로긴 워싱턴 포스트 외교안보 분야 칼럼니스트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 이거 굉장히 좀 큰
좀 문제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다자간 군사 기술 제재를 지지해 왔다. 그러니까 그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이끌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호응해 왔다는 거죠. 어찌 됐건 간에 속내야 뭐가 됐건 겉으로는 호응해 왔는데,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거래를 하기로 했다면 그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의 군사 기술 제재 체제를 벗어났다는 신호로 보인다. 더 이상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북한의 위성이나 로켓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그거 기술 이전하고 뭐 무기 준다 그러면 그 무슨 수로 막겠냐는 거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의 질서를 잘 따라와 줬는데 이제는 뭐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좀 미국의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북한 정권의 핵무기에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이 가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핵무기가 더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북한 관련한 전문가의 칼럼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네. 어떻게 했어야 됐다라는 네. 얘기인가요? 이 조시 러킨 칼럼니스트는 네. 당연히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미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고 어찌 됐건 핵무기를 지금 가진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만 할 수 있느냐? 방치하다 결국 러시아랑 가까워지는 것도 또 속수무책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계속 경제 제재만 가하면서 사실상 방치한 건 참 무책임했다. 이제 이런 지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인정하지만, 무관여, 그렇다고 해서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건 더 나빴다 이런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하게 되면 4년간 또다시 이제 변덕스러운 위협을 보일 수 있고, 또 연애 편지, 김정은 위원장과 연애 편지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어떻게 하든지 좀 대화하려고 북한을 설득해 보려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또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물러난 4년 동안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스타일이 워낙 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결국 지금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조시 러킨 칼럼니스트는 지적했고요. 이 미국 입장에서 김정은을 끌어들이려는 진지한 시도를 최소한 한 번은 했어야 되지 않나? 이 정권 하에서 어떻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대선까지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선거 전에 아직 1년 2개월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뭐 조시 러킨뿐만 아니라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더 노골적으로 네. 비판한 그러한 전문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선임 연구원 제니 타운 선임 연구원이 BBC와 인터뷰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일관된 모습을 견지했다. 미국은 외교에 열려 있다는 입장, 이것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게 우리는 외교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너희들 언제든지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해라, 이런 자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이 얘기의 의미가 뭐냐면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언제든 외교적으로 북한과 이제 대화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북한에게 거의 뭐 항복하라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줘야지 우리 대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 이 얘기를 다르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외교가 열려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럼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일 경우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였으니까,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내거는 조건에 대해서 북한과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제니타운 전문가는 뭐라 그랬냐면 결국 북한을 상대하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었고 이거는 한마디로 정책도 아니었다. 이게 무슨 정책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이라는 게 없는 정부다. 이제 이렇게까지 아주 맹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국 3년 동안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집권한 3년 동안 대북 정책 없이 3년을 허송세월했다. 이제 이렇게 질타했고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프랭크 엄 한인이죠. 이 선임연구원도 BBC와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북한을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과소평가했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얼마나 탄력적이고 결단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북한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근데 판단 착오였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경제 제재를 몇 년씩 계속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끄떡없이 그걸 버텨냈고 결국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이제 보란 듯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랭크엄 그 연구원은 사실은 조 바이든 행정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부들이 실수하고 기회를 놓쳐왔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 역대 정부들이 다 실수했고 기회를 놓쳐왔다는 얘기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 빼놓고는 제대로 대화도 안 했어요. 무대응이 정책이었어요. 계속 그래요. 네, 오바마도 그랬고, 그랬고,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오직 트럼프 전 대통령만 맞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시도했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 프랭크엄 그 한인 그 연구원도 이제는 북한을 상대하기 정말 난처한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의 대통령들이 뭐 다 내 임기 동안에만 조용히 그저 넘어가자 이러고 갔죠. 맞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 CEO가 X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네. 했습니다. 예, 이제는 뭐 트위터란 말보다 이제 X를 우리가 쓰게 예. 되는데요. 어제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X에 대한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 CEO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대담했는데 그 네타냐후 총리와 대담 내용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 대담하는 와중에 X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화제가 됐어요. 지금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X 이용자들이 월 사용료, 월 이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 X를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매달 소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 매달 내듯이 얼마씩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얘기고요. 월 사용자가 지금 5억 5천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5억 5천만. 네. 네. 굉장히 많죠. 그 예전에 한번 이 계산 트위터 시절에 계산한 적이 있는데 유료로 돌아가려면 유료로 돌아서 이게 잘 유지되려면 2억 한 6천만 명, 7천만 명 이상이 월 사용자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그 분석이 있었는데 그 수치에 좀 2배를 넘어서는 그런 월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현재도 이미 그 유료인 상황이 있죠. 그 프리미엄. X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월 $8씩 내야 됩니다. 이걸 매달 낼 수도 있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어요.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약간 아마 디스카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는 정확한 얘기는 안 했지만 액수를 $8보다는 당연히 낮을 거다. 왜냐하면 $8는 프리미엄이니까. 프리미엄보다는 당연히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8보다 낮게 뭐 한 $5 정도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그 X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유료화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거대한 봇 집단에 맞서기 위해서라고 언급했습니다. 봇 네. 우리가 로봇 할 때 봇 있죠. 네. 그 봇입니다. 봇. 그래서 모든 이용자들을 유료 가입자로 전환하면 봇 계정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봇 계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돈을 받기로 했다. 그 봇이 뭐예요? 봇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로봇의 봇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소셜 미디어 상의 봇은 인간이 아닌 거죠. 로봇 같은. 그러니까 인간으로 위장해서 설계된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리고 사람이 댓글을 다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게 봇인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 행세를 하면서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악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고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지적 속에 많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봇의 부작용 때문에 네. 유료화를 하기로 했다는 그렇죠. 건가요? 봇의 부작용 물론 좋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예. 100이라면 99는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소셜 미디어 팔로워 숫자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봇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6 대선 때 바로 전날 약 20% 정치 토론이 40만 개 봇에 의해서 생성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팔로워도 사람이 팔로우한 게 아니라 그냥 기계를 시켜서 팔로워 시켜서 내가 팔로워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고요. 지금 선거 캠페인도 사람이 진정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셜 미디어상에 봇이 토론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셜 미디어에 또 기업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올려줘서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의 주식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주식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되고 또 피싱 사기꾼들이 소셜 미디어 봇을 이용해서 가짜로 팔로워 숫자를 늘려서 이 사람은 팔로워 숫자가 많네, 이 조직은 팔로워 숫자가 많네.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더 신뢰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보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요. 논리예요? 이건 일론 머스크 CEO의 논리는 BBC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 그 지금 X가 무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X에서 이런 봇을 무한대로 지금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료니까. 예. 돈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CEO 논리는 이걸 돈을 받게 되면 그게 뭐 한 달에 5불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봇 하나에 그러니까 5불이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봇이 지금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5불씩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없는 사람들 돈이 안 드니까 마구 만들어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100개만 만들어도 얼마입니까? 5불이면 500불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그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CEO는 유료화를 하게 되면 봇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정말 물론 조직화가 되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 돈을 감수하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좀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은, 그 정도 네. 돈조차도 힘든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은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보단 봇이 많이 줄어들 거고 줄어들면 그렇게 그 후에 남는 봇은 또 대체할 방법이 더 있을 거다. 뭐 이제 이런 그럼 논리까지. 일석이조네요. 일론 머스크는 봇도 정리하고 자기는 돈, 수익도 얻고. 그러니까 봇 정리한다는 게 전혀 없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수익을 노린 부분도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런데 명분은 봇을 정리하는 것. 이걸 갖고 지금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네. 아무튼 뭐.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봇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따로 만나시죠. 저기 스튜디오 가셔서.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방송에서 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글쎄요. 봇은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한 분이 쓰셨어요. 뭐 돈 더 벌려는 거지 뭐 이렇게 쓰셨는데 그게 정답이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